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 사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영주들이 자기 땅을 다스리던 중세 유럽의 그 분권화된 세계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국가의 형태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흔히 왕이라고 하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중세시대의 왕은요, 그냥 이름뿐인 지배자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자기 영지 안에 있는 힘센 귀족보다도 권력이 약한 경우가 허다했죠.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이 동료 중 으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프리무스 인테레 파레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동등한 사람들 중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절대적인 군주가 아니라 힘센 영주들 사이에서 그냥 대표 역할을 하는 딱 그 정도의 위치였던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그게 확 드러나죠. 군사력, 과세권, 사법권 모든 게 다 조각나 있었어요. 왕이 전쟁을 하려면 영주들한테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했고 세금을 더 거두려면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영주는 자기 땅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부리고 세금을 걷고 재판까지 했죠. 사실상 그 영지 안에서는 영주가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흑사병, 그리고 백년 전쟁 같은 거대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 낡은 봉건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영주들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파산했고 흑사병으로 경제 기반이 무너졌죠. 이런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야심 있는 왕들이 그 틈을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왕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바로 권력을 중앙으로 확 끌어오기 위한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전문 관료제, 상비군, 그리고 직접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왕한테 월급 받으면서 왕에게만 충성하는 관료와 군대,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왕만의 세금. 이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주들에게 흩어져 있던 권력이 왕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한 거죠. 이 극적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의 교과서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백년 전쟁으로 거의 잿더미가 됐던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크레시, 푸아티에, 아젠쿠르 전투. 프랑스는 영국군에게 연이어 끔찍한 패배를 당합니다. 심지어 왕이 포로로 잡히기까지 하죠. 이걸 겪으면서 프랑스는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뭐냐? 바로 기사 개개인의 용맹에만 의존하는 낡은 전쟁 방식은 이제 끝났다는 거였죠. 그래서 대안으로 용병을 고용해봤는데 이건 뭐 완전 재앙이었습니다. 월급날이 좀 늦어지니까 이 용병들이 에꼬르세르, 우리말로 하면 약탈자라고 불리는 무장 강도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적군보다 오히려 아군에게 더 큰 골칫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7세가 아주 급진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유럽 최초의 상비군을 만든 겁니다. 이제부터 군대는 영주가 아니라 왕에게서 직접 월급을 받고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조직이 된 거죠. 군대의 기본 단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더 이상 기사 한 명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중무장 기사 한 명에 경기병, 궁수 여럿이 한 팀을 이루는 마치 현대의 제병합동 분대 같은 효율적인 전투 조직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비군 당연히 유지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래서 왕이 타유라고 불리는 영구적인 직접세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이었어요. 이제 더는 세금 거둘 때마다 귀족들 눈치 보고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왕만의 독자적인 자금줄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막 태동하고 있을 때 저쪽 동쪽에서는 1000년을 버텨온 비잔티움 제국이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끝없는 내분이었습니다. 황제 자리를 놓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막장 드라마가 수십 년간 이어진 거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자기들을 무너뜨릴 미래의 정복자 오스만 제국을 용병으로 끌어들이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저지릅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의 끝은 1453년에 찾아옵니다.
훗날 정복자로 불리게 될 젊고 야심만만한 술탄 메흐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향한 최후의 공격을 시작한 거죠. 당시 콘스탄티노플 수비군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항구 입구를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쇠사슬이었죠. 이 쇠사슬 때문에 그 어떤 함대도 항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철벽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메흐메드 2세의 해결책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는 그냥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기름칠한 통나무 길 위로 굴려 산을 넘어버립니다. 쇠사슬을 그냥 통째로 우회해버린 거죠. 그야말로 역사에 다시 없을 기상천외한 작전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동방 정교회 세계에는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 북쪽의 새로운 강자 모스크바가 그 유산을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의 대공이었던 이반 3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황제 조카와 전략적으로 결혼하고 제국의 상징이었던 쌍두 독수리 문장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러시아의 상징으로 삼아버립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결국 하나의 강력한 선언으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 로마, 두 번째 로마인 콘스탄티노플은 무너졌다. 이제 세 번째 로마인 모스크바가 서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로마는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로마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제3의 로마라는 사상이 이후 러시아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정체성이 됩니다. 황제, 즉 차르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고 러시아는 세계 속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졌다는 독특한 운명의식을 심어주었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